자,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자, 은퇴설계 전문가 1권 과목 관련해서 요약 강의. 요약 강의는 제 계획은 앞에 요약을 몇 차시 정도 하고 그다음 문제풀이 한 차시 정도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장 보시게 되면 은퇴와 사회, 도래와 은퇴설계 패러다임.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으로 돼 있을 거고 저는 그냥 보기 편하게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잘라서 제가 볼 건데, 전체적으로 교재를 통해서 학습은 이제 다 하셨으니까 이 요약집을 통해서 여기에 어느 파트 이런 게 나오지, 이런 것들 좀 익숙하게 하면서,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 촉박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이 강의의 목적이죠. 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장 쪽에 연금화 사회의 도래와 은퇴설계 패러다임. 제 1절 쪽에 보시게 되면 1절 쪽에 은퇴설계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나오는데, 은퇴설계 패러다임의 변화에 보면은 이제 준비, 입구와 출구라고 이제 표시해 놨는데,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입구와 출구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준비자금보다 필요자금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입구와 출구 관리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거기 쭉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밑에서 쭉 보면은 밑에서 8번째 줄쯤에 전통적인 은퇴설계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리배만 관점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정리배만 관점을 두지 말고 이제는 인출 쪽에 해당하는 부분들 관점을 둬야 된다. 왜? 은퇴설계와 관련되는 부분들에서는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은퇴가 도래된 사람들 같은 경우엔 준비뿐만이 아니고 인출 전략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보시면 자산 배분. 그래서 자산 배분과 상품간 배분. 자산으로 배분하는 것. 그 다음에 상품으로 배분하는 것. 그 두 가지. 그래서 자산 배분이 어떤 거고 상품 배분이 어떤 건지. 거기 밑에 보시게 되면 종신연금을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연금을 구입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상품간 배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이 서로 상이한 주식을 갈 것인가 채권을 갈 것인가 이렇게 분류하는 건 자산간 배분이고, 그 다음에 연금자산하고 건강자산 구분해라.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그 밑에 생활비와 의료비의 차이 있죠. 생활비 작은 규모와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부족하면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인간 수명은 예측할 수 없다. 준비 방법 3층 보장제도와 종신연금.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시기와 규모 예측할 수 없다. 생명과 직관되기 때문에 쉽게 줄이지도 못한다. 그리고 부족하면 가족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액보상, 그 다음 실손보상. 정액보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생명보험 쪽이 정액보상 쪽이고요. 실손보상 쪽과 관련되는 것은 이제 재산보험.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재무설계는 재무설계와 비재무설계. 그래서 돈만이 문제가 아니고 비재무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5번. 연금과 세금. 연금과 세금과 관련해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죠. 그래서 맨 위에 18세에서 60세 미만.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간정산, 중도인출, 담보제공.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중간정산은 퇴직, 일시금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는 퇴직, 연금에 대한 얘기. 그 중에서도 IRP하고 DC. 요거는 DB.
퇴직연금에. 이 부분이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거기 네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어디다 이체해야 된다? ILP에다 이체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이체하고 나서 그 밑에 딸락이 또 밑에 여섯 번째 줄,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오죠. 3에서 40% 퇴직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게 IRP에다 퇴직급여 이체하게 되면 IRP로 퇴직급여 이체했을 때 이체한 퇴직급여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을 내죠. 연금소득세. 낼 때 10년까지는 70%, 11년 차서부터는 60%의 그 세금을 부담하니까 여기는 30% DC 되는 거고 여기는 4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거기 맨 밑에 딸락에 가서 밑에 줄에 가서 보시게 되면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세를 납부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연금소득은 뭐예요? 이거 이연퇴직소득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연퇴직소득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7에서 70%, 60% 퇴직소득세를 줄여서 내는 게 연금소득세고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소득세고 여기서는 본인이 납부한 거에 대한 거. 이거는 연령에 따라 나이에 따라서 5에서 3% 그렇죠? 각각 낸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나이에 따라서 내는 거 나와 있죠. 4.4, 3.3 이렇게 종신으로 받으면 기본이 4.4 그리고 80세 넘어가면 3.3.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1,500만 원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1,5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16.5% 분리과세 선택할 거냐 아니면 종합과세 선택할 거냐를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1,5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인데 물론 이것도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하죠. 그래서 본인이 세부담이 적다 그러면 종합과세 넘어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분리과세 할 거고 근데 1,5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종합과세로 가야 되는데 16.5%로 분리과세 선택할 건지 이때는 금리가 확정이 돼버리죠. 16.5%로 갈 거야 아니면 종합과세 갈 거야. 근데 1,500만 원 초과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분리과세 할 거야 종합과세 할 거야 이런 부분으로 되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게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위에 상단에 박스에 딱 나와 있죠. 그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 쭉 나와 있는 부분들 앞에 페이지하고 뒤에 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 일시금을 받으면 기타소득세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70%, 60% 세금 부과하는 거고 내가 납입한 거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부과하는 거고 5.5에서부터 3.3까지 그렇죠? 그러면서 연금 수령한 금액이 그 이연퇴직소득 말고 연금 수령한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넘어갔을 때는 종합과세 갈 거냐 분리과세 갈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기본은 분리과세 근데 본인이 종합과세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단락에 맨 밑에 보면 세제 비적격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요건 충족.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 부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기본적인 건 탁탁탁탁 끊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제2절 고령화와 장수 리스크. 고령화의 핵심 엔진은 수명 연장이죠. 그래서 고령화의 핵심 엔진, 그 다음 수명 연장.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살죠.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냐 뭐 쪽에서 최빈 사망 연령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인간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바로 밑에 평균 수명에 대한 이야기해서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평균 수명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가서 기대 여명 그리고 건강 수명 최빈 사망 연령 요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요거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요것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기대 여명은 현재 여러분들이 몇 살이 살 건지가 생각하시면 돼요. 기대 수명은 태어나는 아이들이
기대 수명이 있고 평균 수명이죠. 그 부분도 좀 알아두시고, 최빈 사망 연령은 가장 빈도수가 높은, 사망 빈도수가 가장 높은 사람. 그래서 거기 기대여명 쪽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이런 게 있죠. 영세 신생아의 기대여명은 평균 수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수명 쪽에서 보시면 건강수명은 기대 수명에서 불편한 기간을 뺀 것. 기대여명이 아니고 기대 수명입니다. 기대 수명에서 뺀 것. 그 다음에 인생 100세 시대에 4가지 장수 리스크, 무전, 유병, 무업, 독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령화의 보조 엔진에서 저출생이라고 나오면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멜서스 인구 변천에 대한 이론이 4단계가 나옵니다. 1단계, 출생률이 높으면서 사망률이, 이걸 상쇄시킨다면 출생도 높고 사망률도 높은 시기. 이 단계 거쳐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2단계, 출생률은 여전히 높은데 사망률이 급감하는 시기. 요 단계가 이제 멜서스가 살았던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인구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사람은 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식량은 또 산술급수적으로 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이렇게 되면 답이 없지 않느냐. 인구를 어떻게든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가 이 시기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 두 번째 줄에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대를 잇기 위한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어서 출산율 또한 떨어지는데 사망률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는 시기.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4단계에 이르면 출생률과 사망률이 비슷해져서 안정기에 들어가는 단계. 이런 형태로 4단계로 나눠진다. 이 4단계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가로 2번에 산하 제한에서 출산 장려, 그리고 출산의 효용과 비용. 거기 보면 우리 시험에서는요 사람 이름 참 잘 나와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 하비 레이벤사인, 발음이 제가 꼬였었어요. 번호부터 소비 효용, 소득 효용, 연금 효용 3가지. 그래서 소비 효용, 그 다음에 소득 효용, 그리고 연금 효용. 이 3가지의 효용 가치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 효용은 이게 이제 물리적 소비가 아니고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자녀가 커나가는 걸 바라봄으로 해서 느낄 수 있는 뿌듯함. 소득 효용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자녀가 제공하는 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 효용. 이게 이제 그 자녀가 노후에 나를 보살핌. 뭐 이런 부분. 요 두 가지는 이제 재부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효용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도 과연 그러냐라고 하는 부분을 따질 때, 요즘에는 이제 페러사이드 싱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키퍼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캥거루 세대라고 얘기도 하죠. 그만큼 이제 부모의 연금을 깎아먹는 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도 독립하지 않는, 그래서 요즘에는 소비효용이나 소득효용이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거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라이벤스타인이 얘기하는 거는 3가지: 소비, 소득, 연금.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출산의 악순환되고 있고,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과 금융환경에 대한 변화. 고용자 촉진법에 따르면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맨 밑에 딸락에 88년도에 국민연금제도, 2005년도 12월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그리고 주택연금제도가 2007년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제3절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어린이 중심 경제에서 노인 중심 경제로, 그래서 늙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여기서는 이 부분이었죠. 7%, 14%, 20%. 그리고 인구 보너스와 인구 오너스. 자, 인구 보너스와 인구 오너스와 관련해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0에서 14세인데 15세에서 64세가 생산 가능 인구인데 그리고 0에서 14세가 유소년 인구, 65세가 고령 인구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처음에 인구 보너스 시기에서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부터 시작해서 출산율이 확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부담이었죠. 초창기에는. 왜냐하면 유소년 인구가 늘어나니까 부담으로 작용하다가 그래서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피게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인구 보너스 시기가 도래되죠.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확 늘어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노령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이제 오너스 시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세 가지 단계 거기서 보시게 되면 부담 단계, 그리고 보너스 단계, 오너스 단계 그 얘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유모차 경제에서 보행 보조기 경제로 그래서 유모차 경제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 같은 경우에 이제 점점 성인 기저귀를 차고서 인구가 소멸되는 시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의 변화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과거에는 어린이 기저귀, 어린이와 유아용 기저귀 시장이 좋았다면 지금 이제 성인 기저귀 시장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의 어떤 틀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쪽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 그래서 경제가 바뀐다라는 거죠. 유모차 경제에서 보행 보조기 경제로 바뀌고 있다.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에 대응한 우리의 자세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제 고령화 산업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기회다, 비즈니스는.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4절에 연금화 사회에 대한 도래. 연금화 사회가 온다라고 해서 보게 되면 거기에 고령화 대비하기 위한 사람들이 연금 형태로 자산을 축적하고 있고 그 연금으로 나중에 인출하는 시기 이걸 연금화 사회라고 한다 하면서 그 밑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1년에 한 달치의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급여의 9%를 매번 적립한다. 근로자가 4.5, 회사가 4.5. 그럼 합치면은 1년이면은 거의 한 달치 봉급이 이제 적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적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그걸 인출해서 쓸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최대 1,800만 원까지 개인적으로도 적립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물론 이제 이거 세제 적격 상품에 대한 얘기예요. 세제 비적격은 금액 제한이 없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금액 중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우리는 요것만 꾸준히 적립을 해도 1년에 2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강제저축이 되고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부분도 있고 국민연금으로 적립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연금화 사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연금화의 진행 방향에서 연금 형태에 대한 축적 그리고 연금 형태로의 전환. 그래서 축적과 전환에 대해서 나오죠. 연금 형태로의 축적은 내가 이렇게 연금을 적립하고 연금 형태로의 전환은 주택이나 농지 또는 일시금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또는 일시금을 연금 형태로 그래서 즉시연금 형태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 월지급식 상품이나 이런 형태로 갈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명 연장과 저금리가 연금 선호도를 높인다. 그래서 수명이 연장이 되고 저금리가 지속되니까 아무래도 연금의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거기서 이제 독일의 철혈 대상이라고 얘기하죠. 비스마르크가 어떻게 현대적인 연금 제도를 만들었는지 거기에 보면 1889년에 노령연금 제도 도입 이때 바로 밑에 연금 수령 기기 70세 그때 당시에 독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5세. 45세인데 70세.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를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뭐 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이 커져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발표되는 논문에 따라서는 다르게 발표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금의 수익률. 연금은 네 번째 줄에 이런 글자가 나와요. 연금의 수익률은 단순히 투자 수익률 대비해서 따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연금이라는 거는 평생 동안 내가 현금 흐름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수익률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가로 2번에 공무원 퇴직자의 연금과 일시금에 대한 선택에서는 공무원 퇴직자 같은 경우에 요즘은 거의 다 뭘 선택하고 있다? 연금으로 선택해서 갖고 가고 있다. 과거엔 일시금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 가족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와 은퇴 설계. 그러니까 1장 쪽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얘기하면서 맨 앞에 쪽에 있었던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각각의 연금과 세금 부분. 그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시면 될 것 같고, 2장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새로운 가족에 대한 탄생, 새로운 가족의 탄생과 현재 라이프 사이클. 거기 제가 표를 넣어놨는데, 과거의 그 라이프 사이클하고 현대 라이프 사이클이 다른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틈틈이 뭐가 껴들어가는 거예요. 황혼 이혼과 황혼 결혼. 그다음 자녀들이 독립하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전통적으로는 청년기에서 형성기, 양육기 거쳐서 성장기, 가족 축소기 이렇게 나가는데, 요즘엔 결혼 잘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결혼했어도 자녀 안 나는 친구들도 있고, 이혼도 과거보다는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재혼율도 늘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르다. 1절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2절에서는 페러사이드 싱글과 보이지 않는 가족 해서 페러사이드 싱글, 그래서 부모를 떠나지 않는 자녀들에서 캥거루족, 그리고 페러사이드 싱글 키퍼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부모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다. 왜? 소득 효용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부모 곁에서 있을 때 자녀가 느끼는 소득 효용은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본인이 알바만 하더라도, 기기 이코노미라고 얘기하죠. 본인이 시간제 근무만 하더라도 본인이 쓸 수 있는 용돈 정도를 번다라고 했을 경우엔 나머지 부분, 의식주의 상당 부분을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굳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머리 아프게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경우에 그런 친구들 뭐라고 얘기한다? 캥거루족, 페러사이드 싱글, 키퍼스. 뭐 나라마다 좀 다르게 부르죠. 우리나라는 캥거루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페러사이드 싱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캥거루족의 대책 뭐냐라는 거죠. 예, 사실 쉽지 않아요, 이거. 우리 교재에는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나오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밑에 연금 페러사이드와 유령연금, 부모의 연금을 갈아먹는 자녀, 그리고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네 가지 유형. 그래서 과연 누가 사랑받는 부모냐라고 했을 때 돈도 있고 자녀도 돈이 있을 때 가장 사랑받는 노인이다. 근데 자녀도 돈도 없고 부모도 돈이 없으면 이때는 무연사 예비군. 즉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보도자료 같은 데 가끔 보잖아요. 전혀 사람의 움직임이 없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이미 돌아가신 지 몇 개월 되셨더라. 뭐 이런 부분들,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무연사 예비군이 될 수 있다. 이게 참 고인연금이나 유령연금 이런 부분들 문제가 크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 많이 있어요. 한국도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지만 보도자료 안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문화보다는 단독 문화가 좀 많은데 담장이 좀 낮은 편이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그 커튼을 두껍게 치고 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죠.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자녀들 같은 경우에 돌아가신 걸 숨기고 연금을 지속해서 타가는, 그래서 생활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령연금이라고 얘기하죠.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들 많이 해요. 연금을 수령하실 때 요걸 체크할 방법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체크하더라고요. 건강보험의 수급을 많이 안 받았을 때,
그러니까 최근에 건강보험에 대해서 몇 년간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되면 체크 들어가요, 그때.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게 되면 분명히 감기가 걸리든 뭐가 하든 병원에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동작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분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체크를 하죠. 뭐 그런 부분으로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체크를 합니다, 요즘에는. 그 다음 고령사회 가족의 해법 근거리 거주, 딴지붕 흥가족. 그래서 뭐 차로 한 2, 3분 거리 아니면 10분 이내의 거리에 이렇게 같이 거주하면서 공동체 생활 아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형태도 하나의 해법이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늙어갈 때의 자산관리, 효도계약서를 체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별로이면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 같은 경우는 생전신탁이죠. 유언대용신탁 생전신탁이고, 생전에는 본인이 수익자로 해서 돈을 받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시게 되면 이게 그 상속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 또는 주택연금. 그 다음에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종시적연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자녀를 피보험자로 종시적연금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돈은 내고 자녀 수익자로 종신보험 가입하고 자녀 수익자로 하는, 그러면 내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그 돈을 갖다 쓸 수도 있는 거고, 자녀를 종신연금보험의 피보험자로 놓는다는 얘기는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수익자를 나로 하면 내가 계속해서 수익을 받다가 내가 사망하게 되면 이제 수익자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노인이 노양을 부양하는 노노부양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노노부양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치매가 심한 노인을 약간의 치매가 있는 노인이 부양하는 이런 형태의 최악의 경우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노노부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3절. 비혼의 증가와 노후 준비. 결혼도 늦어지고 늘어나는 비혼. 결국은 결혼이 늦어진다, 그리고 비혼이다 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기댈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종신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효용가치가 없고, 왜? 내가 뭐 누구한테 물려줄 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으면, 내 자녀가 없고 내 가족이 없으면 사고 묻히면 필요가 없죠. 그렇죠? 대신에 그 사이에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비혼 준비에 대한 비혼의 노후 준비는 두 번째죠. 사고 묻힌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료비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신연금이나 이런 거 같은, 종신보험이나 이런 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보다는 다른 보험 상품. 그러니까 살았을 때 보험금 받는 거. 그래서 젊어서 맞벌이 은퇴하면 연금 맞벌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원인. 둘이 버는데 가난한 맞벌이 부부. 여기에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 상대소득가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맞벌이 함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맞벌이 부부의 자산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고 해서 쭉 나오는 부분들 읽어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외벌이 부부이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외벌이 부부인 상태에서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수도권에 산다, 뭐 도시에 산다라고 했을 때 연봉 5천만 원이면 굉장히 각박하게 살아야 될 정도의 그다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닙니다. 이분이 예를 들어서 외식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뭐 아니면 점심 식사를 한다, 아니면 아주 특별한 날 말고 일반적인 외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한 1인당 2만 원 정도씩 해서 만약에 밥을 먹는다. 그러면 부부가 나가서 한 4만 원 정도의 소비 생활을 한다. 예를 들어서, 물론 더 좋은 걸 사 먹을 수도 있겠지만, 라고 하게 되면 연봉이 부부 합쳐서 한 2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부부 합쳐서 2억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식을 나가서, 그럼 이분의 한 4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식사를 얼마 정도 할 것이냐. 좀 쓸만한 데 가서 식사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1인당 한 15만 원 정도씩에 해당하는 식사를 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그래도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몇 번 정도, 만약 한 달에 몇 번 정도 먹는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을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봉이 5천이라는 얘기는 이게 순소득은 아니니까 여기서 세금 띄죠. 그다음 각각 공과금이고 이것저것 다 나가죠. 그러면 사실은 여윳돈이 많지 않거든요. 여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연봉 한 2천 정도, 2억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이렇게 돼도 큰 부담을 안 갖고 소비 생활을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금액이 이게 뭐 옷을 살 때도 여기는 몇만 원 정도 옷을 산다고 치면 여기는 뭐 괜찮으면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짜리 옷도 성큼성큼 사서 쓰실 거잖아요. 결국은 이 여기서 차이 나는 배보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쭉 소비 생활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생활하다 보면요. 사람들은 소비가 커지면 줄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잘 안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가 돼요? 여기는 어떻게든 알뜰하게 소비를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고 여기는 조금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소비의 패턴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한계 효용은 체감하는데 소비 효용이 체감하는 건 동일한 물품을 사용했을 때 얘기고 여기는 점점 소비 패턴이 올라가게 되죠. 사용하는 패턴들이. 그러면서 체감은 하겠지만 금액은 훨씬 늘어나 있을 거고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본인의 씀씀이에 의해서 스스로의 한계가 또 다가오게 돼요. 여기가 한계가 다가오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 정도가 만약에 소득이 딱 끊긴다. 한 사람이 소득이 끊겼어요. 그래서 연봉이 1억이 됐다. 절대치는 여기보다도 여전히 높지만 그만큼 올라가 있는 소비 패턴이 있고 그만큼 커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될 확률이 높다. 파산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둘이 버는데 가난한 부부,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자산 관리 어떻게 된다? 똑같이 아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은퇴 후에 맞벌이, 은퇴 후엔 연금 맞벌이 해야 된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연금, 세제적정연금. 만약에 국민연금이다라고 하게 되면 배우자, 무소득 배우자 뭐 해야 된다? 임의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연금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연금은,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했을 때 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임의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연금을 납입했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납입 제도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반환일시금, 만약에 반환일시금을 반납받았었다라고 하게 되면 반환일시금을 받았었다 그러면 24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니까 반납도 필요하다. 예. 그리고 추가 납입 같은 경우에는 60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최대 119개월. 10년치까지 10년 미만으로 납입할 수 있는데 60개월까지 분할 납입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밑에 소득 대체율이 각각 다르니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게 되면 소득 대체율이 좋았던 구간, 과거에 좋았던 구간을 그대로 살려준다. 그 다음에 소득공제나 이런 부분도 있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세액공제와 관련돼서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후에 연금 맞벌이를 하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등.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금 맞벌이 하려면 국민연금, 연금에 임의가입도 하고 반환시금 반납도 하고 추후납부도 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제 적격연금에 가입해서 세액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페이지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언젠간 싱글 황혼이용과 사별. 그래서 황혼이용과 분할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황혼이용이 문제가 되긴 하죠, 요즘에. 왜냐하면 과거에는 은퇴하고 나서 예를 들어 남편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 집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 55세 정도나 은퇴하셨다, 퇴직하셨다 라고 하면 한 65세 정도에는 대충 돌아가셨으니까 이때는 과거엔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사실 요거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잖아요. 요 정도 세월 같이 또 추가로 사는 거는 좀 참으면서 산다. 뭐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 55세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 뭐 한 90세 사신다. 90세까지 바라보겠다. 그러면 뭐 35년. 그쵸? 이것도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 앞에서 만났어도 언제 만났겠어? 여기서 한 뭐 30세에 만났다고 하면 한 25년 정도 또 참고 살았는데 한 10년 못 참겠어. 이거하고 요때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35년을 더 참고 살아야 돼. 이건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과감하게 헤어지는 부분들이 많고 그 과감하게 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응원을 해준 게 국가제도가 이게 그 본의 아니게 응원을 하게 된 부분이 이제 분할연금이죠. 분할연금. 자, 분할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혼을 해야 받는 연금이죠. 그렇죠? 이혼을 해야 받는 연금이고, 근데 이혼을 했을 때 혼인기간이 가입기간 안에 혼인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인 경우에 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반씩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씩 나눠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거기도 5년이라는 단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이 한 분이 연금수급권을 취득했더라도 나머지 배우자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결혼했고 이분이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이면 A라는 분이 나이에 도달해서 연금을 받다가 B라는 부분도 나이에 도달하게 되면 수급 개시 연령이 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분할연금 연금의 2분의 1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요 조건을 갖췄을 때 소멸시효가 몇 년이다? 거기 쭉 내려가서 보시면 소멸시효 5년이다. 5년이 지나면 못 받으니까 그 이전에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선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혼하시자마자 나 분할연금 나중에 청구할게요라고 선청구도 가능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통지를 보내주죠. 그러니까 선청구도 가능하다. 근데 그게 모든 기간이 다 해당이 되느냐? 여기 혼인 기간 중에서 실제 혼인이 유지됐었던 기간만 포함한다. 그 얘기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뭐 별거한 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실제 혼인 관계가 유지됐었던 기간. 그리고 분할연금 같은 경우에는 재혼해도 받는다라는 거죠. 재혼해도 상관없이. 그래서 재혼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하면 분할연금 못 받는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분할연금은 그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지 않아요. 분할연금은 그분이 받고 그걸로 끝. 그래서 승계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분할연금은 본인이 연금 받을 때 분할연금 같이 받으실 수 있어요. 본인 연금하고. 그래서 중복급여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노령연금, 본인 거 노령연금 받으면서 분할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분할연금은 또 분할연금에 분할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2번 하셨어요. 그러면 2번 받을 수 있죠. 3번 하셨으면 3번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은 그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만 유지가 되게 되면 5년 이상 유지하고 이혼하고 5년 이상 유지하고 이혼하고 유지하고 이혼했으면 각각에 대해서 다 받으실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다만 유족연금으로 넘어가진 않는다. 그 다음에 고령사회의 여성시대. 고령사회는 여성시대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그 여성의 어떤 수명이 좀 길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 한데,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고령사회에는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하고 다르게, 직장을 아무래도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들이 더 직장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급여도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직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대부분은 남성들이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근로가 많이 늘어났어도 아직은 남성들처럼 그렇게 많이 모든 여성분들이 다 근로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준비 기간이 확실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 남편분이 돌아가셨을 때 연금 준비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세 번째 부부는 한나라항시에 죽지 않는다. 요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한나라항시에 사망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임의가입제도. 그리고 노령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지급하는 거죠.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도 임의가입해서 노령연금이 생기고 남편분이 사망해서 유족연금이 생긴다면 이거 둘 다 받을 수 있느냐. 아까 분할연금은 둘 다 된다 그랬죠. 근데 유족연금은 중복급여 조정이라는 걸 한다. 그래서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나의 노령연금에 남편의 유족연금에 또는 아내의 유족연금에 30%를 받을 수 있고 그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그냥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보게 되면 얘가 더 좋은 것 같지만 그건 따져봐야 알죠. 금액을 계산해봐야 하는 거고 그 얘기가 적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보사 쪽에다가 만약에 상품을 가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내 쪽이 지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피보험자를 아내 또는 소득이 없는 자 그렇죠? 예.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수익자를 처음에는 남편으로 하다가 계약자 해놓고 남편 사망하게 되면 아내로 전환해도 되잖아요. 피보험자가 계속해서 살아있게 되면 연금을 유효한 거니까 그렇죠? 이런 형태도 좋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도 고려할 만하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저당권 방식이 있고 신탁 방식이 있는데 저당권 방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절차라는 걸 거쳐야 되고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또는 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받을 때 절차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 여기는 자동이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도 있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두 다 사망하게 되면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사망했을 경우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자녀한테 돈이 부족하다. 만약에 주택을 처분했는데 부족하다. 상관없죠. 그냥 끝나죠. 근데 돈이 남았다. 그러면 상속이 날 때 돌려주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연장급여 지급 대상과 지급금액에서 저당권 방식하고 신탁 방식이 있죠. 그래서 주택연금에 대한 급여 지급하는 방식이 저당권 방식하고 신탁 방식 이 차이점도 좀 알아두세요. 차이점 거기에 배우자 승계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담보주택 관리 거기에 담보주택에 대한 관리 비용 뭐 이런 부분도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승계관리 쪽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녀재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거의 다 똑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동일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살짝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큰 부분은 없으니까 어쨌든 차이점 여기서 이 페이지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차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차시에는 3장의 정년 퇴직 전후의 노후 준비 점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